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사이다 톡 시간입니다. 돌아가면서 각자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직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심동의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으로 있는 신주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에서 온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예,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성치훈입니다. 네, 성치훈 전 행정관님 오늘도 수식어가 바뀌셨어요. 시선 처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방송도 자연스러워지셨고 오늘 원래 멤버가 아닌 두 분의 새로운 멤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보수 패널로 처음 함께해 주셨어요.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님, 그리고 진보 패널로 또 오랜만에 나와주신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당 얘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내내 여당 얘기만 했었는데 아직도 얘기할 게 많습니다. 조선일보를 통해서 국민의힘 총선 판세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의 49개 지역구 중에 6곳에서만 이제 여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와서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당내 분위기는 어떤 걸까? 신주호 부대변인님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내부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 당내에 있었던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게 당 사무처에서 조사를 할 적에 아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금 선거 자체가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현역들이 많은 서울 지역에서는 저희 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론조사,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저희 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무당층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정부 여당으로서 그 무당층에 계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지를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라고 하셨습니다만 진짜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심각한 상황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여기에 얽매여서 그거에 함몰돼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여론조사 결과, 이 문건 유출을 기반으로 저희가 전환점으로 삼아서 더 나은 정당을 만들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 여당이셨던 신인규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뭐 사실 그 수도권 민심이 원래 민심의 풍향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중도 무당층들의 그런 선택으로 항상 이렇게 선택이 왔다 갔다 했었던 건데요. 2020년도에 총선이 이제 아마 보수 정당이 가장 그 큰 참패를 당했던,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때 180석을 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도 아마 서울의 지역구 49개 중에 한 7개 정도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조사는 그것보다 더 못 나오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최악의 총선이라고 했을 때보다 지금 더 나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 빨간불이 켜져도 너무 심하게 켜진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그럼 다만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아마 국민의힘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인용환 혁신위의 실패 이후에 이제 갈 길을 잃었죠. 그러면서 이제 당이 아마 이제 굉장히 저는 더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당내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당 사유화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들 또 국민의힘을 구성하는 주요 책임자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보면서 정치를 안 했던 것,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인데 이거를 총선 앞두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풀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표정 관리를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 분들 얘기 들어볼게요. 아니, 표정 관리가 아니라 원래 그 대통령이 잘 되셔야지 또 국가가 잘 되는 건데. 네. 근데 우리가 이미 그 지난 10월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봤잖아요. 네. 그 이미 민심이 확인된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좀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인데 그때 선거 결과를 두고 잠깐 우리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고개 숙이는 모습도 보이셨고 민심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또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행보도 하셨는데 현재까지 해결된 게 없잖아요. 민생도 그렇고 뭐 경제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또 야당과 협치 뭐
일절없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만 건들고 달라진 게 없다. 그렇죠. 맨날 범죄자다 계속 공격만 하고 그 외에 뭐 사실상 협치라는 건 없었죠. 그리고 보통은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야당을 이렇게 공격해서는 그간의 정치 역사를 봤을 때 크게 국민들의 그 공감을 못 얻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힘센 집권 여당이 야당의 이런 부분만 계속 건드리고 있고 정쟁만 일으키고 민생, 뭐 경제 지금 다 난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재벌 총수들 데려와서 떡볶이 드시고 이게 지금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행태인데 이게 계속되는 한 저는 이런 지지율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성치훈 전 행정관님은 이번 조사 결과가 현실로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 상황 당장 내일 총선을 한다면 그대로 나오겠죠.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지금 TK 60대 이상 지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건데 다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부대변인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총선 전략을 짜는 게 저는 정석이죠. 네. 근데 우리 당은 지금 최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자꾸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뭐 수도권에서 몇 석만 하면 우리 150석 할 수 있고 몇 석 정도 저는 이거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사실 우리 당의 전 대표셨지만 과거에도 그런 발언 때 역풍을 맞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 그런 지금 우리 당 사람들의 민주당 사람들의 마인드가 매우 안일하다는 점을 좀 드러내는 거라서 전 우려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승자의 저주라는 말을 그쵸. 약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혹시 마음이 그렇더라도 겉으로 드러내면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건데 국민의힘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쵸.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또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상황이 좋을 때 오히려 당의 상황이 안 좋으면 그래도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현역 의원들 해줘야지라는 그런 의식의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좋으면 오히려 기득권을 노려온 사람들 좀 컷하고 뭐 비주류였던 거 아니면은 뭐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네. 지금 우리 당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비주류를 컷오프하고 당에 충성한 사람들을 오히려 상황이 좋으니까 이번 수도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럽고. 이 수도권 민심 저는 금방 뒤집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2021년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1, 2월까지는 우리 당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뒤집히는 거 한 달 걸렸거든. 3주 걸렸거든 정확히. 3주 만에 뒤집혀서 18% 차로 졌습니다. 근데 이번 그 강서구 때도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22년과의 그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는 이 민심을 봤을 때 절대 지금 이게 41대 8이 저는 6대 43인가요? 그게 반대로 뒤집힐 수도 있는 게 수도권 민심이다. 서울 민심이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오겠지만 저는 웃을 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총선 앞두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거든요. 그것과 또 내일이 총선이라면은 누구를 심판하겠느냐. 이 두 가지 지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지금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만 놓고 또 하면은 또 국민의힘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묘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유리한 건 맞는데 과연 우리가 4월 달에 총선을 치르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토론을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저는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치면은 지금 43석을 수도권 서울에서 특히 한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내지는 공천 실력으로 봐서는 이 43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공백을 누군가가 저는 채울 것이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뭐 3지대 내지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로 나타날 텐데 물론 그 세력들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낼지는 저도 잘 아직은 예측은 안 됩니다만은 지금 요 단순 계산대로 그렇게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김기현 대표의 이제 책임론에 대해서 사실 이 총선 판세 분석 결과 보고서가 보도가 된 후에 혁신위가 조기 해체된 거랑 맞물려서 김기현 대표의 사퇴나 책임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태경 의원은 김기현 대표한테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이다.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신주호 부대변인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말 상황이 좀 어수선해 보였거든요. 일단 혁신위가 해체한 것은 사실 뭐 당 지도부의 압력에 의해서라기보다 혁신위 자체의 리스크 때문에 좀 자멸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진정으로 건드려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공천과 관련된 그러니까 혁신위도 해결 못하고 최고위도 해결 못하는 그런 아젠다들을 좀 던졌고 또 거기에 더해서 윤유한 위원장의 막말
설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님을 향해서 뭐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 이런 식의 막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혁신위가 무너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의 책임을 물으려면 지도부와 혁신위가 긴밀하게 공조를 한 상황, 그 상황에서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저희가 보면은 최고위와 혁신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혁신위가 무너진 것을 과연 김기현 대표, 현 지도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과연 이러한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역구도 버렸잖아요. 지역구를 버렸습니다만 새로 선택한 지역구가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종로 지역이죠. 네. 종로구는 지금 최재형 의원께서 현역으로 계시는 곳이고 또 저희 당이 그렇게 불리한 지역구냐라고 따져봤을 적에 작년에 다시 가져온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한 지역도 아닙니다. 예. 근데 하태경 의원이 지금 당을 향해서 뭐 좀비 정당이다. 왜 지도부는 희생하지 않느냐. 네. 중진들 너네 몸 던져라 헌신해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뭐 서울 강북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저희 당이 힘든 곳에 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해야지 맞는 건데 예. 지금 하태경 의원은 좀 자격을 상실한 분이 이런 식의 그 당을 향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이것은 자격이 없다. 무자격자가 지금 괜히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근데 예. 여기서 하태경 의원이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분의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보면은 어떻게 한번 이슈화를 시켜봐서 인지도를 한 번 더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하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뭐 혁신위의 실책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도부에서 정말 혁신할 마음이 있었던 건 맞는가? 혁신안이 왔을 때 의결이 된 게 별로 없어서 이 부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혁신이 출범할 적에 저희가 목표했던 바가 뭐냐면 혁신이 그리고 뒤 이어서 나올 뭐 총선기획단, 뭐 인재영입위, 공천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이어질 선대위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혁신이가 처음에 내놓은 안건을 혁신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총선 직전까지 그 혁신의 의지, 혁신의 모습을 이어가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혁신의 출범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살펴볼 때 지금 혁신위가 내놓은 6개 안건 중에 1호 안건만이 저희 지도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2호부터 6호까지는 혁신위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총선 기획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혁신위가 제안을 했었던 하위 20%에 대한 컷오프 그 20%보다 더 많은 비율을 산정해서 그 공천 과정에 집어넣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예. 지금 저희 혁신위의 안건들을 가능하면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전권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이나 또 주말에 있었던 상황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그 좀 이견을 갖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인요한 혁신위를 지금 분리해서 지금 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원적으로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만약에 부정하고 우리 책임이 없다라고 하려면은 당 대표가 임명한 게 아니어야지만 그 말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혁신위원장은 사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임명했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적합한 해석은 아니고 문재인이 틀렸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치더라도 그럼 김기현 대표는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본인이 치렀고 소위 말하면은 당의 모든 자원을 갖다가 선거에 올인을 했거든요. 화려했죠, 선대위가. 그러고서 선거에서 18%, 그러니까 17.15%로 패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책임을 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 기조가 바뀌었든지 인물이 바뀌었든지 가장 본질적으로는 당의 대표가 네. 그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요한 혁신위가 본인이 임명 안 했고 그러면 대통령이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를 밝혀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물러났으니까 그럼 다시 김기현 지도부가 재신임을 받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 누가 동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금 이 발언으로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남은 것은 이제 총선 때 저는 심판받는 것밖에 없다. 이건 매우 참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뭐 자초한 거겠지만은 예. 저는 국민들에게 전 심판받을 길을 저는 지금 가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보수 진영이지만 두 분의 아주 상반된 의견 들어봤고요. 네, 이제 진보 진영 얘기 들어볼까요? 아니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거가 왜 보궐선거가 왜 하게 되냐. 누가 사면을 해줬잖아요. 사면을 해줬고 또 이제 집권 여당이 모든 화력을 용산부터 해서 집중해갖고 치른 선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참패를 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원래 그 선거 치를 때 당대표가 책임을 일부 지는 게 정서상 맞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그렇죠. 사실상 김기현 대표의 그 책임론은
지금 현 대통령의 그 책임론과 또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비윤계 의원들은 계속 이렇게 직격을 하잖아요.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고. 근데 그 친윤 소위 말하는 친윤 뭐 윤핵관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말도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침묵으로 비호만 하고 있고. 단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합을 강조하는데 정치에서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분들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목소리라고 봐요. 근데 아까 우리 저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태경 의원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차치하고 저런 목소리가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목소리인데 그렇죠. 이게 당연하다. 이제 용산까지 책임론이 이제 불거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차단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인요한 혁신위도 결과적으로는 꼼수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그 혁신위원장이 아무 결과도 수용되지 않고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고 시간만을 넣고 마치 시간을 번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를 막고 있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 그 책임론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는 어느 정도 좀 책임 있는 워딩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저렇게 뭉개고 갈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성추윤 전 행정관님은요? 전 당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게 저희는 좋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만 보면. 근데 민주당이 당장 다음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의 뭐 미래, 좀 내실 그리고 혁신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지금 그 지지율에서 잘 나오지 않는 여당이 혁신을 좀 해줘야죠. 그래야 민주당도 혁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당이 하도 혁신을 못하니까 민주당도 지금 안주하고 지금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서로 한 번만 더 어떻게 내가 눈치 잘 봐서 지도부에 잘 보여서 한 번 더 해야지. 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도 안 좋고 대한민국 정치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과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 체제에서 괜찮은가? 왜냐면 지금 그 집권 여당임에도 지금 좀처럼 회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을. 그런 거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런 이견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기사를 접했던 거는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께서 당내 비판한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뭐 연판장 돌리는 수준으로 막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전 그거 보면서 우리 당도 문제지만 국민의힘도 진짜 문제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당연히 당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건전하게 그거에 대해 토론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 총질하지 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양당 다 좋지 않다. 그래서 전 그 교수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그 결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로움을 쫓다가 정의감을 잃는다. 그 양당 상황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눈앞의 공천 때문에 눈앞의 지도부에 잘 보이는 것 때문에 과연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양당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 민주당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가? 저는 양당 다 낙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책임감을 느끼는 게 이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폐해를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당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창당의 길을 가는 것이고 뭐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양당에서 이제 더 이상의 공간과 이런 걸 이제 확보할 수 없고 또 이제 뭐 정상적인 구조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계로 치면 이제 고장이 난 건데 이게 수리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민심 100%로 해서 정말 국민들의 뜻이 자유롭게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우리 정치가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을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신조 부대님 여기 다 이렇게 좀 책임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나오는 건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김기현 대표께서도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뭐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 뭐 등등을 고려해서 내려놓을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기득권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것이 뭔지 저는 뭐 아직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러한 당대표를 향한 비판 그리고 혁신 행보에 대한 그런 여러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의견이 어긋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자체가 혁신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권을 들였다라는 방증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혁신위에 전권을 준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은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뭐 김기현 대표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권을 우리가 드린 만큼 그 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인요한 혁신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얘기하다가 유튜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4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안 의원이 당내에서는 정세균계로 분류가 되는데 원칙과 상식 이제 혁신 모임의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계로 전환한 친명 인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꼼수 탕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하 전 행정관님 의견 또 보수 쪽에서 한 분씩만 30초씩 짧게 듣고 저희 유튜브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최근에 그 권리당원 투표 비중도 강화했고 당원 또 개정하신 예, 거. 현역은 경선 그 득표 그 감산 비중도 네. 하위 20% 그 10%도 30%까지 감산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비명계로 불리는 의원님들 반발이 크셨는데 예.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그 전략공천 그 공관위원장님 임명을 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공천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한 문제고. 근데 우려하시는 만큼 이렇게 안규백 의원님이 개파의 색이 원래 짙었던 분은 아니거든요. 네. 뭐 친명이다 반명이다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탕평 인사에 좀 부합한 인사라고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이 반발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중에 한 번 짧게 변호사님이 말씀하세요. 20초. 아니 뭐 근데 민주당도 지금 뭐 총선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글쎄요 뭐 어떤 인사를 해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은 뭐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 잡음이 들려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치훈 전 행정관님 의견 네. 들어볼게요. 이인하 전 행정관님은 뭐 이 정도면 탕평 인사 아니냐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민주당에 개파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던지고 싶은데 근본적인 질문. 예, 그러니까 저는 2010년 3월 개천절 전당대회죠. 10월 3일. 네. 그때 우리 지금 전 코너에 나오셨던 정동현 전 장관님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정세균 전 대표 그 당시에 빅3라 불리던 분 그 세 분 정도가 민주당의 거의 마지막 개파 아니었나.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집권한 이후에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친문이냐 반문이냐 그러니까 비문이냐 그 이후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그럼 친명이냐 반명이냐 비명이냐 이 정도의 구분이 있지 특정 정치인을 필두로 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개파는 민주당에서 사라졌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지금 친명하시는 분들 다수가 친문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과연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실 수 있겠죠. 예. 문재인 대표가 추구하던 가치와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던 가치가 일맥상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결된 거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과연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와 지금 개파 구분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지금은 저는 이게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당 대표 주류 기득권이 바뀐 다음에 너 충성할 거야? 안 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충성할게라고 답하면 모두 그냥 줄을 세워주는 그런 네. 문화가 언제부턴가 생겼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문화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표 때부터 생겼어요. 그때부터 우리한테 줄 쓸 거야? 안 쓸 거야? 그거에 대해서 자리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당에 자리 잡게 된 게 개파를 사라지게 하고 지금 당의 문화를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이원 의원은 이분 원래 같으면 만약 진짜 SK계가 남아있다면 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상 반명 아니면 좀 이의 제기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친명에 수긍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탕평 인사로 볼 수 없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네. 그게 일정 동의합니다. 안규백 의원이 사실 무슨 발언을 했는지 사실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의원들한테 민감한 자리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략공천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략공천위원장이 지금 민감한 이유는 이제 전략공천위는 결국 사공안 하는 지역, 사공안 하는 지역이 뭐냐 불출마 혹은 이제 컷오프 당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한 민감함인데 사실 저는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컷오프를 시켰어요. 예. 이 비명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컷오프를 시키면 전략공천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컷오프를 됐는데 이 컷오프를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 지도부의 판단, 공관위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 21대 총선 때도 보면 그때 전략공천위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큰 그림은 지도부가 다 짭니다. 전략을 다 짜고 전략공천위에게 물어보는 거는 이 사람 할까 말까 정도지 네. 이 지역을 할까 말까를 절대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물갈이라는 게 이제 양당에서 아마 애를 쓸 텐데 네. 사실 물갈이가 두 가지잖아요. 물과 이제 가리,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의 대표, 그러니까 당의 수뇌부만 쳐다보는 아주 맹종적이고 추종적인 권력 추종적인 해바라기 네. 이런 분들로 자꾸 바뀐다 그러면 그건 물갈이가 안 된 거죠. 더 나빠졌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을 바꾸면서 더 국민들을 대표하고 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정말 네. 공적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공천시키는 시스템이 돼야
그래야 국민들을 보면서 일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생산적으로 나가는 건데 뭐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은 물갈이가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냥 권력투쟁적으로 그냥 힘 가진 사람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앞에 사람들 그냥 밀어내고 가는 식이기 때문에 참 이게 정당의 후진적인 구조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예. 아까 성치훈 행정관님 말씀대로 당연히 줄 세우게 하면 그 줄 세우게 한 리더가 잘못된 건 전 맞다고 봅니다. 근데 동시에 줄 서러 가는 정치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박수가 양손이 맞아서 떨어지듯이.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정치인이냐, 아니면 자기의 보신과 한 번 더 배지 다는 거에 골몰한 정치인이냐, 요 이제 구별이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 뜻이 더 반영되는 정당으로 모든 정당이 좀 노력해야 된다. 저기 봅니다. 신조 부대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상황.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네. 공관이 얘기가 많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공관위는 뭐 출범하면 이제 그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분이 그냥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니죠. 안규배 의원이. 전략공천위원장입니다. 네. 우리가 주로 전략공천은 언제 합니까? 당에 그동안에 계셨던 분들로 하지 않습니다. 네. 주로 인재 영입이 되어서 그런 케이스가 정치권에 많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전략공천하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인재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이분을 선임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인재위원장을 맡은 것 자체는 앞으로의 전략공천에 있어서 내 입김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뜻을 비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략공천과 별개로 그냥 공천에서도 네. 제가 항상 민주당 분들을 만나뵈면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의 그 시스템 공천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최근에 제가 민주당 내 문서를 보니까 어떠냐면 1000점 만점 중에 주관적인 평가, 정성 평가로 들어간 것이 220점입니다.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220점이면 22%에 달하는 그 엄청난 파이의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또 뭐냐? 우리가 주관적으로 정성평가를 했는데 너네가 뭐라고 반박할 거냐 이렇게 예.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해 오던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천이죠. 예. 거기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진행될 것이고 예. 전략공천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위한 그런 공적 사명감에 의한 그 총선 후보자들보다 이재명 대표의 입과 이재명 네. 대표 행보만을 바라보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 당도 그러한 정치 행태를 지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민주당 시스템 공천 비판해 주셨는데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 시스템 공천이 저희가 이제 자부심을 갖는 게 네. 그래 정치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 100% 공정하다고는 솔직히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어디든지.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보다는 그래도 100배, 1000배는 공정하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게 네. 아까 그 정성평가를 얘기하셨는데 정성평가가 20몇 프로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서 뭐 입김이 들어갈 수야 있겠죠. 그래도 굳이 뭐 세게 얘기하자면 그래도 22% 이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다 정량평가를 하고 객관적인 그 시스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천 시즌이 끝나고 반발과 잡음이 있지요. 그건 어디든지. 근데 그래도 많이 좀 그 예전의 정치권에서의 그런 잡음처럼 그렇게 크진 않아왔고 최근에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아니 갖고 근데 있다. 저는 이인하 행정관님 말씀 네. 들으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스템 공천 얘기한 지 오래됐거든요. 민주당이 꽤 자랑을 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180석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도 시스템 공천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도대체 야, 뭐길래 질문 세다. 아니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도대체 뭐길래 이야. 왜 180석을 바꿔도 왜 힘이 없다라는 소리만 계속하고 왜 국회에서 생산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스템이라는 것도 도대체 누가 그걸 작동하는지 누가 네. 짜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단적으로 아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이재명 대표 복귀했을 때 국회에요. 네. 의원들이 다 가서 사진 찍던데요, 셀카로. 그래서 페이스북에 다 올리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가깝다라는 걸 강조해야 그게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공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시스템도 뭐 국민의힘보다야 낫다라고 해서 만족하실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회 상황을 보면 저는 예. 좀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닌가. 아니 저는 그걸 만족한다는 게 아니고 서로 비교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방금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 굉장히 지양돼야 되죠. 이재명 대표랑 셀카 찍으려고 줄 서죠 당연히. 네. 왜 쓸까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량 평가인데 왜 줄을 서 아니 사진 그 찍을까요? 이 왜? 22%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하면 그 저기 친윤 의원, 윤핵관 의원님들 이런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여야가 공이 정치의 이런 그 퇴행적인 행태는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젊은 그 청년 정치 입장에서 이게 지양되는 거를 우린 바라죠, 간절히. 근데 지금 상황을 뭐 얘기하자면 여야가 저는 뭐 둘 다 비판 받아야죠, 당연히. 예. 저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부족한 점이 많죠. 뭐 시스템 공천이 왜냐면은 시스템 아니 공천 말은 되게 듣기 좋아요.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되었다면은 이나 전 지금 행정관님께서 그 지방선거 나오셨을 때 컷오프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니, 정상이 여기서 예, 이렇게 시스템 아픈 정상이 부분을- 아니었어요. 그거는 사실상 지도부의 입김이 고장난 작용 시스템이다. 어느 정도 하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나 전 행정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 그래도 우리는 기준을 찾아가기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여전히 지금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 측에서 말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 저는 뭐 위험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개선될 부분이 있다. 예, 입김이 들어갈 것이고 그거를 입김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시스템이지 예. 우리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한 것이지 네. 뭐 우리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야. 입김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21대 국회 때 시스템 공천했지만 경선조차 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엄청 예. 많았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는 뭐 청년 도전자들에게는 무조건 경선기를 제공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 도전자들 새로운 분들은 아무래도 좀 지지세가 약하니까 예. 그분들은 명분으로 붙여주는 다른 분들은 컷오프 시키겠죠. 청년 후보자들만 올려주고 아마 다른 분들은 도전자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 자체가 도전자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불리한 상황에서 현역에게 유리한 거를 오히려 저는 시스템이 공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불공정한 그게 균형추가 맞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 그렇게 해야 시스템 공천이지 과연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이 공정한가 저는 의문부를 갖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심동행에서 추진하는 네. 스마트 폴리틱스를 얘기 안 해줄 수 없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저희가 이제 CRM 시스템을 써가지고 네. 요즘 기업에 가면은 엔진 오일 언제 갈고 이게 다 그냥 전산화돼서 그냥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원들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CRM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맞춤형. 에티브라고 하는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그다음에 인큐베이션, 그리고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교육과 훈련과 양육과 검증 시스템을 상시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에 도움이 되는 기준들을 정해놓고요. 거기에 도움되는 거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양치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충치가 나듯이 네.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아니 근데 같은데요. 이게 과거에는 정당에서 매일 이게 전산화가 평가를-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동원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원을 안 하면서 활동한 내역들에 대해서 기준을 미리 제시하고 그 포인트들을 쌓아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공천을 하면은 당대표가 누가 돼도 누굴 꽂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예. 기득권화되기 때문에 매번 선거가 끝나면은 다 제로화시킵니다. 이거는 100% 정량 평가인 거죠. 완전히 정량 평가고 근데 그 정량이라는 것이 시험 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매일의 활동과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식의 평가거든요. 이런 식의 상시적인 매일 데일리한 그런 검증이 되지 않으면은 예. 이게 뭐 매일 선거 때만 되면은 뭐 소위 철새라고 하잖아요. 네. 지역구 옮기면서 당원 명부 들고 날라가지고 경선을 접수하거든요. 이런 식의 문화가 좀 근절돼야 된다. 그러려면 네. 평가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당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것이 상시적으로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근데 역으로 아까 성치훈 전 행정관님이 얘기해 주신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위해서는 정량만 들어가면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저는 있지 이렇게 않아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선거법 같은 것들이 다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할 노력은 안 하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놔두고 그러면서 청년과 여성과 장애인들을 약자라 그래가지고 배려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예. 이렇게 세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다시 평평하게 만드는 노력을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 당은 당의 기득권은 그대로 내려다 안 포기를 안 하고 예. 그냥 일부 배려만 해서 그냥 구색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운동장부터 아니라 평평하게 해야 된다. 제가 지향하는 이 신당의 모델은 운동장부터 평평하게 만들자. 이게 핵심이고 기득권을 없애야 됩니다. 완전히 네. 없애야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뭐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네. 뭐 저기 성치훈 행정관님 말씀해주신 뭐 청년이나 여성이 정치 신인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그 배려가 자칫 잘못하면은 실력보다 인맥 등에 의존한 그런 잘못된 공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또 현역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자질을 갖췄느냐를 저는 일단 판가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 이준석 전 대표께서 하셨던 뭐 기초 자격 평가, 뭐 네, PPT라고 시험 불리죠. 뭐 그런 것들도 일부 좀 도입해도 된다는 생각이고 뭐
제가 지금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저보다 앞선 네. 나는국대다 1기로 되셔서 제 선배님이세요. 부대변인 선배님이시죠? 네, 제가 2기이기 때문에 후배인데 그런 식의 공개 채용 시스템을 좀 거쳐서 공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혁신위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그 공개 공천 경쟁 선발을 하겠다라고 예. 그것을 혁신안으로 던져놨고요. 그것을 지금 총선 기획단과 이어지는 뭐 공관위에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혁신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민주당은 이제 시스템 공천 그렇게 네.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국민의힘은 선발식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저는 양육과 검증, 그러니까 저는 훈련 방식을 통한 양성론을 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발 방식과 양성론이 뭐 절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조금 본질 철학은 달라요. 근데 전 어찌 됐든 각 당이 좀 노력을 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일꾼들이 국회로 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이견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의 문제 아니냐. 다 아. 극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아까 그러니까 도전자들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현역 의원들은 4년 동안 선거운동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일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지 않습니까? 네. 도전자들은 120일밖에 못 해요. 이거 엄청난 불합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480일에 4년이면 자기들은 1480일 동안 선거운동하면서 도전자들은 120일만 딱 해서 검증받도록 하는 거. 예. 전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원금도 못 걷죠. 그렇죠. 후원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저는 가지 제한 장치가 미국과 많아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선거 운동일이 따로 없어요. 네. 그냥 하나의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선거 운동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그런 방식 가야 그래서 유권자들이 4년 내내 도전자도 보고 현역도 보면서 평가 비교 평가해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120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당연히 4년 내내 봤던 현역과 도전자를 비교하면은 현역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현역들이 안 바꾸죠. 본인들이 네. 유리하니까. 이거부터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것이 무슨 공정하냐. 무조건 네. 불공정하다. 도전자한테 무조건 불공정한 게 대한민국의 공천 시스템이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치러보신 이인하 전 행정관님 생각도 비슷하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분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스템 공천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제가 이렇게 그냥 디펜스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의 워딩을 한 건데 사실 예. 실질적으로 저는 선거를 작년에 치러봤거든요. 네. 치러보면 이제 청년에 대한 이 불합리함,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최소한의 보정 사실 없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워딩은 그 당시 비대위의 워딩은 청년은 경선을 가급적 의무화한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청년이 컷오프를 당해보니까 아이고. 유일한 청년. 이제 그럼 이제 비판 의식이 크죠. 그래서 아까 그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당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키우는 정치인이 반드시 입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하신 부분이 있군요. 그럼요.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 이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 일을 하고 실제 실무를 하고 입법도 해보고 가장 실무에 능한 사람들이 보좌진들이거든요. 예. 또 그 당에서 이제 인턴부터 시작해서 쭉 큰 보좌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간 차별하는 문화도 솔직히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육성이 된 당에서 네. 큰 이제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좀 간과하는 이런 문화. 전 이런 것부터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시스템 공천 얘기하실 때랑 또 톤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희 보좌진 액티브 출신이라서 이런 얘기를 저희 하는 거예요. 액티브 시스템에 인큐베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아, 양성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육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다 같은 생각인데 육성을 하려면 선발을 애초에 잘해야 됩니다. 선발을 애초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님께서 네. 진작에 실시하셨던 뭐 나는국대다 1기, 2기 예. 그리고 나는국대다 정책 공모전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뭐 청년층 뭐 할 거 없이 정치 예. 신인에 대한 그 등용문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 보십시오. 그거 민주당도 해요. 그 민주당도 정책 기반 다 높게 평가하신 네. 거군요.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지금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때에 선발됐던 분들이 계속해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게 양당에 더 필요하다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 거기서 네. 되셨던 분들이 선출직으로 입성이 많이 되시나요? 그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좀 선출직에 입성을 할지 안 할지는 내년을 작년에 보시거나 송도구청장 경선 나갔다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경선의 기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양당 서로 비판을 하시는 것 같다가도 옹호를 하시는 것 같다가도 네, 뭐 판단은 청취자분들이 하시겠죠. 국민의힘 공관위 얘기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공관위 구성 연기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에서 뭐 연기 없이 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미루기 위해서 공관위 구성을 미루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왔는데 신조 부대 입장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공관위와 네.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은 별개로 봐야 된다. 이게 표결 문제 때문에 우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정기국회가 다 끝났고 사실상 임시국회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예산안이랑 요거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법안 통과거든요. 네. 근데 요거기 때문에 특검법 관련한 것은 국회의 일정이고 공관위원장 임명은 저희 당내 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어제 저희 박정하 수석 대변인께서 밝히셨습니다만 공천관리위원장 그 선임과 공관위 구성은 정상적인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달 중순 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달 중순 안에 아마 좀 종합적으로 되지 않을까. 네,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네. 분들은 요 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의 검찰이 대통령의 배우자, 그러니까 최측근이죠,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특검에 대해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걸 대통령이 또 거부한다. 그럼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기도 하지만은 본인의 그런 비리 혐의를,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측근의 비리 혐의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만큼은 저는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된다라는 당위론을 말씀드리고요. 예. 제 당위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제2가 되면요, 그러니까 환부가 돼서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은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는데 이게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를 하셔도 국회로 돌아오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의 일정과는 무관하게 그냥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이것만큼은 느낄 지금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상식선으로 저는 그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 네. 권한 저는 행사할 거라고 국회의원들을 이번에는 신뢰해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워낙 지금 다수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18명만 이탈하면 재의결했을 때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석위원회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더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쪽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분명히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를 하실 거고요. 그럼 재의결이 또 됐을 때. 재결이 갈 텐데. 근데 재의결.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부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 네. 폭망설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굳어져 가는 거죠. 아니 어. 본인 맨날 그 지금 국민의힘 얘기하는 게 우리 방탄 얘기하셨고 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맨날 얘기하셨고. 근데 지금 여사님 한 분 구하자고 정권 전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에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 본인께서 늘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 늘 하셨는데 네. 근데 자기 가족한테 이렇게 한없이 한없이 자기 가족한테는 저는 이런 행태가 그동안은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지켜보긴 했는데 이번에만큼은 국민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부터는 제2해서 그건 이제 뒤에 문제고 거부권 행사 순간부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레임덕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 이거는 집권 여당에서도 저는 굉장한 이탈이 나올 것 같고 그랬는데도 거부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거부권 행사도 만약에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 네. 제가 봐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레임덕이 시작될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존립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행위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어떤 걸로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또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예. 뭔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이미지로 그거 하나로 사실상 대통령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역행하는 행위가 거부권 행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택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제2부속실 폐지하면서 사실상 뒤에서 정치, 본인의 활동, 영부인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과연 이거를 수용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 방탄 이미지를 벗어내는데 그 가결파 의원들이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 이후에 지금 그 가결파 의원들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방탄 이미지 잘 안 먹히거든, 잘 안 씌워지거든요. 예.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방탄 이미지를 지금 씌워지기 직전인데 18명의 과연 의인이 나올지 야당의 상황이지만 그거 아니면 저는 그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방탄 이미지로 치러야 되는 반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민주당이 무너진 게 내로남불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로남불을 국민의힘도 하면 안 되죠. 그걸로 네. 많은 반사이익을 얻었으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이 제가 그때 당시 대변인 할 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장 많이 썼던 구호가 떳떳하면 수사받아라였습니다. 네.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그리고 떳떳하니까 수사받아라 이랬거든요. 그 말이 국민의힘에도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떳떳하면 수사받아라라고 지금 이제 공수교대가 돼서 이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만약에 이걸 거부를 하고 우린 수사 못 받는 성역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고 그것이 일반 정치인이 그렇게도 소위 말해서 비판을 받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검찰총장까지 지낸 직업 공무원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저울에 정의를 담근 그 저울추를 무너뜨리는 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 자체가 이건 부정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고민은 많이 되시겠지만은 저는 네. 제가 아까 당위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칙을 따를 때 죽다가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살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저는 극복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대변인 선배의 의견을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저희가 당위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이 특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특검 자체가 민주당의 굉장한 그 정략적인 시도로 이루어지는 특검이라고 저희는 규정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것이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수사를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해서 거의 수십 개월 동안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기존의 수사가 조금 미진하거나 그랬을 때 하는 게 특검인데 지금 뭐 수십 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나온 게 없는데 왜 특검을 하자고 하느냐. 그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특검 임명권 자체가 지금 야당에 넘어가 있습니다. 2명의 특검을 임명하는데 그걸 다 야당이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에서 합리적이고 진짜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추천할 것이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탈탈 털었으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소환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탈탈 털었는지 그러니까 소환을 많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를 이렇게 신경 밀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니까 탈탈 털었다라는 기준이 성립하려면은 의로움이 살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 공정성과 절차를 거쳤을 때 그게 말이 되는 것인데 제가 봐도 김건희 여사는 제가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탈탈 턴 건 아니고 네. 너무 부드러운 수사를 받았다. 저는 이 법률가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네. 오늘 사이다톡 저희가 2대2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대1로 해가지고 보수 철학을 갖고 있긴 한데 원칙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보수 진영 안에서 의견이 다르셔가지고 저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네. 뭐 지금 당직 자체가 대변인이기 있으셔서. 때문에 저는 개인 생각과 창준 위원장 공식 직함을 걸고도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어. 분위기 3대 1이었던 건 꽤 됐는데. 아 그래요? 저 나오기 전서부터 이슈가 이재명 대표 이슈면 2대2가 되는데 아, 네. 아우,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질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워낙 그 공천 얘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사이다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